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제3강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1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2강에서 데이터 모델을 공부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설계 과정은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념적 설계 과정은 무엇을 DB화할 것이냐, 대상을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현실 세계에 무엇을 컴퓨터로 옮길 것이냐. 바로 그 대상체가 되는 것이 엔터티, 객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객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속성들이 필요하냐. 그죠? 객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값들은 어떠한 값들이 입력되어야 하느냐. 자, 이러한 속성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속성의 종류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러한 용어들 여러분들과 공부했고요. 객체와 객체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관계의 유형, 관계의 카디널리티. 기억나시죠? 1대1 관계냐, 1대다 관계냐, 다대다 관계냐,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유형, 이런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데이터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기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망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향형,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중에서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자, 물론 영어로는 줄여서 RDB라고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자, 교재를 살펴보시면 각 용어별로 엄청난 훈장이 달려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용어들과 다음 시간 4강에서 공부하게 될 키와 무결성의 개념. 자, 이 4강까지의 내용에서 지금까지 기출된 용어를 다 한번 추려보면은 거의 60%는 다 공부한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표가 말이죠. 지금까지 기출된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의 모든 정답들을 체크한 표입니다. 근데 이번 3강과 4강을 거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칠해져 있는 이 용어들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보자면 거의 60%에서 70%는 이미 다 공부한 겁니다. 여기서 칠을 하지 않은 용어들은 데이터베이스 용어도 있지만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용어와 전혀 상관없는 테이블의 뭐 제목 필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 용어와 관련된 용어는 이번 시간과 다음 4강까지만 공부하면 거의 60%에서 70%는 여러분들 벌써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보시면 대부분의 용어들이 엄청나게 기출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틀어서 물론 뭐 한 강좌 한 강좌 모두 다 중요하겠으나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3강과 4강에서 공부하게 될 이 용어들이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될 강의에서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듣게 될 그러한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들이 그러나 곧 또 정답으로 출제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뒤쪽에 강좌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각각의 용어의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은 너무 쉬워요. 그냥 쭉 보시면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필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물론 벌써 기억에서 싹 사라지셨겠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은 이거 필기에서 들어봤던 용어들, 조금 익숙한 용어들, 그러한 용어들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만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5강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용어들이 실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시고요. 집중해서 이번 시간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도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용어들은 반드시 이해하신 상태에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의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릴레이션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물론 릴레이션의 특징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릴레이션의 특징을 공부하면서 릴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공부할 거예요. 자, 릴레이션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번 시간 공부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ER 스키마와 관계 스키마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미 출제가 시험에 됐어요. 영어로 매핑 룰이라 그래요. 매핑 룰. 한마디로 줄이면 매핑이고 그런 사상시키는 규칙을 매핑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매핑 룰, 이러한 용어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ER 스키마를 관계 스키마로 사상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 ER 스키마를 관계 스키마로 사상한다는 게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면 구조를 말하죠.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구조를 관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맞는 구조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이 강에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DBO할 거냐? 개체와 그 개체의 속성들, 그리고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잖아요.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그걸 설계도 그리듯이 자, 공통된 기호, ER 다이어그램에서 지정된 공통된 기호를 통해서 막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바로 그 ER 다이어그램에 그려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게 바로 뭐예요? ER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러한 구조를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이 구조를 관경 데이터 모델, 다시 말하면 릴레이션의 구조로 어떻게 사상시킬 거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관계 데이터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이 바로 관경 데이터 모델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관경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2강에서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현실 세계의 이러한 객체를 컴퓨터로 옮기고자 한단 말이죠. 자,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여배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여배우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옮길 것이냐? 무슨 내용을 컴퓨터로 옮길 것이냐? 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설계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모델링 또는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지현을 그냥 컴퓨터로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성분들 전지현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자, 이 전지현을 그냥 컴퓨터로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전지현을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서, 이 전지현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여배우들을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옮기기 위해서 무슨 값들을 컴퓨터로 옮길 것이냐. 자,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정보 모델링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자, 일단 여배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배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엔터티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럼 여배우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에 표현돼야 되는 자, 그러한 속성값들은 무슨 특성들을 표현해야 되느냐. 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키, 몸무게, 취미가 뭐고 데뷔는 언제 했는지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설계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정보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다른 말로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축을 해서 실제 전지현과 관련된 이 데이터 값들을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 값 하나를 뭐라 그랬어요? 엔터티 인스턴스라 그랬죠. 그죠? 엔터티 인스턴스. 근데 줄여서 우리는 그냥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DBMS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열심히 만들어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결국 전지현이 컴퓨터로 옮겨져서 하나의 데이터로 구축되게 된다. 됐나요? 자, 이러한 과정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현실 세계의 전지현이 컴퓨터로 옮겨지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형도 있고 무슨 계층형도 있고 객체지향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는 오직 관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경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렇게 테이블의 구조 형태로 현실 세계의 객체들을 컴퓨터로 옮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이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이해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구조 몇 가지만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 표라고 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표라고 하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주로 아마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릴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러한 표 형태를 말하는 거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러한 릴레이션의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고, 이러한 릴레이션과 릴레이션이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수없이 많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유수가 인연이 닿아서 서로 관계가 생겼죠. 그죠? 여러분은 유수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어떠한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죠? 아, 그것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긴 겁니다.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공부할 건데,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어떠한 것이 과연 릴레이션으로 바뀌게 되느냐? 자, 이걸 좀 공부해 보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개체가 릴레이션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관계가 릴레이션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체와
개체와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개체가 릴레이션이 되는 건 알겠는데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실제로 이제 릴레이션으로 표현된다는 건 알겠는데 관계도 릴레이션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관계도 릴레이션이 됩니다. 이전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다대다 관계가 형성될 때 이게 골치 아프다 그랬죠. 그죠? 다대다가 형성되면 한 놈 가지고 한 놈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 놈이 나와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다 말이에요. 검색을 해서 이쪽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값을 가지고 이쪽 릴레이션을 찾아갔더니 하나의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50개가 나왔어요. 이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다대다 관계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관계를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교차 엔터티라고 해서 이미 시험에 기출됐잖아요. 그죠? 아하. 자, 따라서 이 릴레이션은 물론 대부분은 개체가 릴레이션이 되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 관계도 릴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이 릴레이션하고 우리가 개체를 엔터티라고 하고 속성은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관계도 릴레이션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테이블 형태의 릴레이션은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이 관계는 릴레이션십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요 놈은 릴레이션십, 요 놈은 릴레이션.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전공서역들 보다 보면은 그냥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도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요 놈도 릴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에서 이걸 말하는 건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건지 자 이거 릴레이션십이라고 써야지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문장에 따라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해석을 좀 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것을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릴레이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릴레이션의 대상체가 되는 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찾아낸 개체와 관계가 릴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릴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릴레이션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행과 열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우리 알고리즘에서도, 그죠? 2차원 배열 행과 열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일단 행이라고 하면 뭡니까? 행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행이죠. 자, 영어로는 row라 그래요. 그죠? 자, 영어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row로 나올 수 있어요. 자, 행, row, 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열은 뭐예요? 세로죠, 세로. 요게 열이죠. 열이라고 하고 컬럼이라고도 하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매핑을 시킬 때 어떻게 매핑되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그렸을 때 속성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 테이블로 바뀔 때 이렇게 컬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속성, 애트리뷰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구축하고 설계할 때는 어떤 말을 많이 쓸까요? 컬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개념적 설계 단계를 설명하는 문장이라면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릴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이 문제가 나올 때는 물론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컬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아, 컬럼은 열을 의미한다는 거. 자, 이미 너무너무 많이 기출됐죠? 그죠? 여러 번 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뜻을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아, 테이블에서 자, 이 가로는 행이라고 하죠. row. 그리고 자, 이 세로는 컬럼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릴레이션 스킴이라고 하는 용어를 공부해 볼게요. 스킴이라고 하는 용어. 자, 어떤 용어랑 좀 비슷하죠? 그죠?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하죠? 같은 뜻이에요. 스키마라고도 하고 스킴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스킴을 쓸 때는 E로 끝나고요. 스키마는 A로 끝나겠죠? 같은 의미예요. 자, 구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러면 말을 그대로 바꿔보자고요. 릴레이션 스킴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릴레이션은 테이블을 말하죠. 이 표를 말하죠. 이 표의 구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릴레이션 스킴이다라고 하면 표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학생이라고 하는 표는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성명이라는 속성이 있고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학과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하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뭐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릴레이션 스킴이 되는 거예요. 자, 릴레이션 스킴은 우리말로 굳이 어려운 말로 바꾸면 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구조라는 뜻으로 내포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나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아, 릴레이션 스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릴레이션의 구조를 말하는구나. 스키마와 같은 뜻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학생 테이블이 있을 때 릴레이션 스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면 학번, 성명, 학년, 학과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 학번이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거예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릴레이션 스킴이라고 하는 용어, 이미 스킴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기출이 됐으니까 눈여겨 봐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번엔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뭔지 공부해 볼게요. 이전 강좌에서 다 공부했죠, 그죠? 인스턴스. 자, 우리 개념적 설계에서는 무슨 말을 썼어요? 엔터티 타입, 엔터티 인스턴스란 말을 썼죠. 그래서 엔터티 타입이다라고 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 교수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 과목이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 근데 우리는 이제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엔터티로 부른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엔터티 인스턴스라고 하면 실제로 입력된 개체를 말하는 거죠.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 타입에 입력되어 있는 유수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개체. 이걸 뭐라 했어요? 엔터티 인스턴스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엔터티 인스턴스란 말을 쓰지만 결국 그 엔터티가 강경 데이터 모델로 표현될 때는 릴레이션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자, 따라서 여기 입력되어 있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한다.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도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 홍길동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강감찬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묶으면 뭐라 그럴까요? 인스턴스 세트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인스턴스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인스턴스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하나의 행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데이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용어 이해되셨습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에서 인스턴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릴레이션에서 한 사람의 데이터, 하나의 행을 인스턴스라고 하는구나. 자, 이해하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릴레이션 스킴과 릴레이션 인스턴스 서로 대조되죠.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값이다. 사용자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보게 되는 실제 데이터 값들이죠. 그래서 외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따라서 릴레이션 스킴과 릴레이션 인스턴스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릴레이션에서 바로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내는 바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요건 릴레이션 스킴이 되는 거고 실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튜플이 무엇인지 공부해보죠. 자, 튜플. 뭐 계속 같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필기에서 튜플 들어보셨죠? 그죠? 자, 튜플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의 행을 튜플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튜플이나 로우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컬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앞으로 이제 문제에 나올 때도 그렇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컬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고 로우라는 용어보다는 튜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튜플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인스턴스 아닙니까? 인스턴스죠. 인스턴스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입력되어 있는 100이라는 값과 홍길동이라는 이름, 학년이 3학년이고 학과가 정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 구조에서 하나의 행을 튜플이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이 하나의 행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 자체가 인스턴스가 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인스턴스와 튜플이 구분이 되시나요? 자,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의 행에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 값 자체, 이 데이터 값 자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고 테이블의 구조에서 이것을 우리는 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행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러한 행을 뭐라고 한다? 튜플이라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죠? 그죠? 튜플이라고 하면은 그냥 테이블 릴레이션의 구조에서 행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하나의 데이터 값들, 그죠? 홍길동의 하나의 데이터 값, 이 값 자체는 뭐가 된다?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튜플이라는 용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역시 기출도 됐고요. 자, 요 튜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해만 하시면 돼요.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행을 튜플이라고 하는구나. 열은 컬럼이라고 하는구나. 따라서 앞으로 이제 튜플, 컬럼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됐어요. 계속 갈게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용어 필기에서 많이 나왔죠. 이렇게 문제 나온 다음에 다음 테이블의 카디널리티가 얼마냐. 카디널리티라고 하면 뭐예요? 테이블에 현재 입력되어 있는 튜플의 수를 말하는 거죠. 인스턴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자, 따라서 카디널리티 얼마?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카디널리티 나와요. 우리 이전 2강에서도 그 관계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괜히 쓸데없는 어려운 말 썼잖아요. 1대1 관계냐, 1대다 관계냐, 다대다 관계냐. 그리고 이제 관계의 카디널리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릴레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튜플의 개수가 몇 개냐. 다시 말하면 인스턴스가 몇 개가 입력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카디널리티 용어 암기하시고요.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러나 이제 실제 이 애트리뷰트가 테이블 릴레이션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의 컬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열을 말하는 겁니다. 컬럼.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말보다는 열이라고 하는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값이 입력되는 구조가 바로 컬럼이 되는 거죠. 자, 열이라고도 하고요. 컬럼이라고도 하고요. 항목, 필드, 아이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목이나 필드나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거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아이템 또는 뭐 필드 이런 용어 잘 안 씁니다. 앞으로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이 용어 그리고 속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말도 잘 안 나오죠.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세 가지 용어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속성 또는 애트리뷰트 자, 이것이 이제 실제 테이블 구조로 봤을 때는 열로 표현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컬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애트리뷰트와 컬럼이 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애트리뷰트,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값들을 애트리뷰트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 애트리뷰트가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될 때 열의 형태로 데이터가 입력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속성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열의 값으로, 그 열로 데이터가 입력되더라. 그죠? 학번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 학번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열로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속성 값들은 열로 입력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분하지 않고 애트리뷰트, 컬럼 그냥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들 이걸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속성 값이 실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컬럼의 형태로 열의 형태로 구성된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냥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성이죠, 그죠?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자, 우리 개체,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에 성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결정했고, 실제 이제 이 속성이 광경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면 속성 값들, 성명들이 이렇게 입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결국 구조로 봤을 때, 릴레이션의 구조로 봤을 때 속성은 하나의 컬럼, 열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릴레이션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속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컬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수라고 하는 게 뭐냐? 디그리. 필기에서 또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테이블의 디그리가 얼마냐? 그러면 속성의 수를 말하는 거죠. 자,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 하나, 성명 속성 둘, 학년 속성 셋, 학과 속성 넷. 자, 따라서 4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그리, 차수는 얼마? 4가 되는 거죠. 역시 디그리도 출제됐어요? 안 됐어요? 출제됐죠, 그죠? 자, 쭉 보시면 이 용어들이 뭐 이번 시간은 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중요하고 다 수도 없이 출제된 용어들이니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의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속성. 다시 말하면 컬럼의 수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트리뷰트의 수. 자,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되시죠, 그죠? 애트리뷰트의 수 또는 컬럼의 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디그리. 차수라고 한다. 한국말로는 차수라고 하고 영어로 디그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이라는 용어 공부해보죠.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이다. 괜히 어렵죠, 그죠? 이 말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그럼 속성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 이러한 속성들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 비슷한 유형의 그렇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에 입력되는 값들은 비슷한 값들이 입력되겠죠. 텍스트로 3글자. 물론 뭐 4글자인 경우도 있고 2글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비슷한 유형이죠.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그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숫자가 입력되겠죠. 자, 이렇게 속성값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 또는 비슷한 타입의 비슷한 유형의 원자값들의 집합을 말한다. 자, 원자값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이미 또 기출이 됐죠. 원자값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을 원자값이라고 한다 그랬죠.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가 있는 4라고 하는 숫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원자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 원자값. 그 원자값들의 집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의 집합, 값의 범위. 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학년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되는 거니까 도메인은 1부터 6이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의 도메인이 뭐냐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1부터 6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 학년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도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터 4가 되는 거죠.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뭐가 돼요? 남자냐 여자냐. 그럼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요즘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남자냐 여자냐. 이해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면 그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오는 속성 값의 범위. 이건 범위를 따지기가 어렵죠.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건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형태가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몇 자가 나와요? 6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시 하나 거주고 그 다음 이렇게 그죠? 주민등록번호는 소중하니까. 자 따라서 앞에 몇 자리가 나와요? 6자리 숫자가 나오고 대시가 나오고 뒤로 또다시 6글자입니까? 둘, 넷, 여섯, 7자가 나오죠.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벗어나는 이상한 값이 입력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성값에 입력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도메인이 생각이 안 나실 때는 학년은 1학년부터 6학년, 1학년부터 4학년. 됐어요? 아하. 자, 따라서 그 속성에 입력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의된 속성은 반드시 해당 도메인 내에 값을 취해야 된다. 그죠?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에 7이라는 숫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도메인. 어려울 게 없죠?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의 속성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도메인이라고 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도메인이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 학년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학과가 있는 걸 봐서는 뭐 대학교겠죠. 4년제 대학이다라고 하면 자, 학년의 도메인 값은 1부터 4가 되겠죠. 그렇죠? 학번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뭐가 될까요?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번의 유형. 그 학번의 유형에 맞는 코드가 입력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바로 도메인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과의 도메인은 뭐가 될까요? 이 대학교에 실제로 현지 세계에 존재하는 학과가 도메인이 되는 거죠. 자, 이 대학교가 지금 대한대학교라면 이 대한대학교에 존재하는 학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학과가 도메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대학교에 예를 들어 국문학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문학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 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국문학이라고 하는 값은 이 대한대학교 학과 속성의 도메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한대학교의 실제 학과들, 그 학과가 바로 이 학과의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면 그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릴레이션의 특성. 그러면 우리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어떠한 특성을 갖느냐?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추억이 되살아나실 겁니다. 첫 번째,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은 모두 상이하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중복된 값이 두 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튜플을 말하는 게 튜플, 하나의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유수가 2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수라는 이름이 2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유수와 똑같은 값을 갖는 튜플 2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유수와 이 유수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주소가 어떻게 같겠어요? 그죠? 자, 따라서 유수라는 이름, 값 자체는 2개가 올 수 있으나 2개, 3개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튜플 전체의 값을 비교했을 때는 모두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수 데이터가 2개, 3개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릴레이션은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값들은 모두 상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튜플 전체를 봤을 때. 이해되셨죠? 자, 입력된 값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학년이 같을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도 강감찬도 3학년일 수는 있습니다. 이 값 자체가 이렇게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홍길동이 있고 얘도 홍길동일 수 있어요. 그죠? 얘도 홍길동일 수는 있지만 학번까지 같게 입력됐다면 뭔가 오류가 생긴 거죠. 바로 그 소리예요. 이해되었죠? 오케이, 두 번째. 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죠? 튜플 사이의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자, 튜플이라고 하면 지금 3개의 튜플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이 튜플들이
홍길동, 이순신, 강감찬 순서이거나 얼마든지 뒤바뀌어서 이순신이 위로 가고 홍길동 밑으로 떨어지나 또 뒤바뀌어서 홍길동 밑으로 오고 강감찬이 위로 가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 데이터 유형으로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튜플들의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아하. 자, 얼마든지 튜플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의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 속성의 이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컬럼, 열 제목을 말하는 거죠. 열 제목. 이해되셨을까요? 자, 열 제목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 말하는 거죠. 학번, 여기 학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학번이라고 하는 열 제목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죠. 학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학년, 학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죠? 그죠? 요 이름, 요것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 사이에도 순서가 없다. 튜플도 순서가 없고 속성도 순서가 없습니다. 이 속성의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한 속성들 얼마든지 이놈만 가져가고 얘만 가져가고 얘만 가져가고 그래서 뷰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속성들, 다시 말하면 이 컬럼의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들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성명, 학번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과, 학년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고요. 얼마든지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컬럼, 다시 말하면 속성의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었죠? 오케이. 자, 모든 속성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값인 원자값이 입력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자값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쪼갤 수 없는 값. 쪼갤 수 없는 값으로 입력돼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전에 뭐 배웠어요? 이전 강좌에서. 주소 같은 속성. 그죠? 복합 속성이 있다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단일 속성이 있지만 복합 속성이 있어서 주소 같은 속성은 복합 속성으로도 쪼갤 수 있다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러한 복합 속성이 있다면 단순 속성으로 쪼개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이 입력되는 속성들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ER 스키마와 관계 스키마를 사상하는 거. 자,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에 매핑 룰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출됐다라고 여러분 나올 거예요. 자, 매핑이라고 하면 사상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상시킨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대응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대응. 사랑의 짝대기. 그죠? 짝대기로 대응시키는 거. 우리 함수 이론에서 온 거예요. 함수 이론. 그래서 함수에서 사용되는 매핑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왜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함수가 있다면 이쪽에 x라고 하는 집합과 y라고 하는 뭐 정의역과 뭐 치역을 뭐 따져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가고 1대1 대응이 되느냐, 어떻게 대응되느냐 뭐 이런 거 공부했죠? 그죠? 이 이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상, 대응이라고 하는 매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스키마를 구축했죠. 그렇잖아요.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DBO할 거냐? 학생, 개체, 그 다음 교수 개체, 학과 개체. 그러면 그 학생이나 교수나 학과 개체에 무슨 속성이 필요한지 애트리뷰트, 속성 결정했고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그래서 열심히 ER 다이어그램 그렸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ER 다이어그램, ER 스키마를 이제 우리가 실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질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릴레이션으로 사상시킬 거냐. 이렇게 사상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뭐라고 하냐면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소리인지? 마음대로 사상을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ER 스키마를 자, 관계 스키마 형태로 사상시키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매핑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뭐다? 매핑 룰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우리 열심히 이제 그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강이라고 하는 개체가 필요하다. 학생과 수강이라고 하는 개체는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관계가 필요하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여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수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 학생에 의해서 수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서 자, N 대 M, M 대 N 다시 말하면 다대다 관계가 형성되더란 이야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는 학번 이름, 핸드폰 번호 속성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린 기본키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기본키가 뭔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수강이라고 하는 엔터티는 과목 번호, 그 다음 과목명, 과정 내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트리뷰트, 이러한 속성들이 필요하다는 걸 설계했어요.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ER 다이어그램 그렸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구조가 바로 뭐예요? ER 스키마입니다. 이해되었죠? 그죠?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ER 다이어그램. 이 구조가 ER 스키마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테이블로 만들 거냐.
요 놈이 테이블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놈도 테이블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테이블로 만들어지느냐? 이걸 사상시키는 규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이전에도 공부했지만 이런 경우에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관계도 다대다 관계가 될 때는 얘도 테이블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릴레이션이 되는 대상체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체라고 했던 엔터티와 관계도 릴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교차 테이블, 교차 엔터티라고 이야기했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제 테이블로 매핑될 때는 자, 요렇게 매핑이 된다는 이야기죠.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만들어져서 이 속성 값들 가지고 학번, 이름, 핸드폰 번호라고 하는 속성을 갖는 요러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 여기에 데이터들이 막 입력되겠죠. 그죠? 그 다음 수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과목 번호와 과목명, 과정 내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매핑 룰에 의해서 다대다 관계일 때는 관계도 릴레이션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관계도 이쪽 학생 테이블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키 값을 가지고 와서 속성 하나를 구성하고 자, 이쪽 테이블하고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 교차 테이블은 두 테이블,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놈과 또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이놈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놈의 기본키에 해당하는 속성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또 필요한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도 넣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학번이라는 속성, 그 다음 수강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는 과목번호라는 속성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또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게 바로 뭐다? 매핑 룰입니다. 매핑 룰.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ER 구조가 실제 이제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될 때는 자, 이런 구조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 이러한 구조의 테이블로 관계도 테이블로 만들어질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이라고 하는 요 엔터티도 요러한 구조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이걸 사상시키는 규칙. 이게 바로 뭐다? 매핑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1대1 관계일 때는 간단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1대1 관계일 때는 어떻게 연결해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각 개체를 릴레이션으로 만든 다음에 둘 중에 한 개체에 외래키로 상대방을 포함시키고 관계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어느 놈이 어느 놈을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교수라고 하는 엔터티와 과목이라고 하는 엔터티를 우리가 개념적 설계에서 열심히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수님은 오직 한 과목만 강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과목을 지도하는 교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대1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대1 대응 관계가 될 때는 어떻게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얘를 찾아와도 되고 얘가 얘를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가 교수값을 가지고 과목을 찾아와도 강의하는 과목은 오직 하나만 나올 거고 과목값을 가지고 그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를 찾아가도 교수는 오직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면 두 릴레이션을 일단 릴레이션을 만들면 교수는 교수번호 성명학과 교수번호 성명학과 여기까지잖아요. 그 다음 과목은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테이블을 연결시켜줘야 될 공통 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공통 속성 값을 가지고 서로 테이블을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니까 교수번호 성명학과 과목 코드 과목명 학점 공통되는 속성이 없죠 지금. 그럼 뭔가 한쪽에 공통되는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쪽에 교수라고 하는 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교수번호예요. 그 다음 과목이라고 하는 이 엔터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과목 코드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라고 하는 이 테이블, 교수 릴레이션에 과목 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과목 코드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추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과목 코드를 하나 더 추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 코드를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코드는 오직 하나죠. 한 과목만 강의하니까. 그 값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오면 그 과목에 대한 정보도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는 소리냐면 자, 교수 릴레이션을 그대로 두고 과목 릴레이션에 교수 릴레이션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수 번호라고 하는 속성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수 번호를 추가해버려서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교수 번호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 번호를 넣어놔요. 근데 한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는 오직 한 명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요 교수 번호를 가지고 요 놈을 찾아와도 하나밖에 없죠. 서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어느 놈에서 어느 놈으로 찾아가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매핑 룰이에요. 1대1 관계의 매핑 룰은 일단 두 엔터티를 릴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두 엔터티, 두 릴레이션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공통 속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한 구조에서는 공통 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양쪽에. 그러면 이쪽에서 중요한 교수 번호를 이쪽에서 추가해서 이걸로 얘를 찾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쪽 과목 테이블에 중요한 과목 코드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과목 코드로 얘를 찾아가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 과목 코드 값을 추가해서 이걸로 얘를 찾아가나 아니면 교수 번호를 여기다 추가해서 교수 번호로 얘를 찾아가나 어차피 서로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1대1 관계 매핑 룰입니다. 자, 1대1 관계일 때 어떻게 한다? 일단 교수 릴레이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과목도 릴레이션 구조로 만들어줘요. 그래놓고 둘 중에 한쪽으로 이쪽에 가장 중요한 기본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기본키 둘 중에 하나 기본키를 아무 쪽으로나 삽입해서 서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추가해서 연결시켜도 상관없고요. 요 놈을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이걸로 연결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되셨죠? 어차피 찾아가도 이렇게 가나 이렇게 찾나 값은 하나만 나오니까. 자, 근데 1대 다 관계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1대 다 관계일 때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보세요. 1대 다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함수 구조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값이 한 놈이 이렇게 찾아가면 1대 다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찾아가도 1대 다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만 좋아해야 되는데 두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놈의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요 놈 가지고. 근데 이쪽에서 이쪽을 찾아오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말로 표현하면 각 개체를 릴레이션으로 일단 만들어요. 근데 1의 기본키를 n의 외래키로 포함시키고 이거 밑주시셔야 돼요. 1의 기본키를 1쪽의 기본키를 n의 외래키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관계 역시 n에 포함시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학과와 학생의 관계를 봤더니 하나의 학과가 여기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1대1 표시하는 거. 학과의 관점에서 학생을 봤더니 몇 명이에요? 하나의 학과에 학생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n이에요. 그 다음 학생의 입장에서 학과를 봐야 됩니다. 한 학생은 오직 하나의 학과에만 소속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때 n과 1을 쓰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명의 학생이 하나의 학과에 소속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1이 되는 거고 학과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학생은 여러 명이니까 이쪽이 n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1대 다 관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학과라고 하는 이 엔터티를 릴레이션으로 만들면 학과 코드, 학과명, 전화번호. 그 다음 학생이라고 하는 이 엔터티를 릴레이션으로 구조 만들어 보니까 학번, 성명, 학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여긴 좀 뭐가 있어요? 학과 코드라고 하는 놈이 있고 여기 학과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같은 값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얘는 코드고 얘는 학과라고 했으니까 일단 속성명은 다르지만 여기에 똑같은 값들이 입력되는 속성인지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어떻게 매핑을 했냐면 이렇게 했네요. 다른 값이란 이야기네. 여기는 학과 코드고 여기는 학과니까 이게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생 쪽에 학과 코드, 학과 테이블의 기본키에 해당하는 학과 코드를 여기다가 추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한다는 소리인데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1대 n의 관계에 있을 때 아까 문장을 여러분 교재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문장에서 각 개체를 릴레이션으로 만든 다음에 1의 기본키를 n의 외래키로 포함시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1쪽에 해당하는 학과 요놈의 기본키를 이쪽에 외래키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래키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을 공부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이쪽이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참조되는 테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참조하는 테이블입니다. 이쪽이 자식 테이블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쪽 테이블에서 이쪽 테이블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얘로는 못 찾아와요. 그럼 여기에서 얘로 왜 못 찾아가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어요. 국문학과. 국문학과의 학과 코드가 KOR이라고 해볼게요. 이 KOR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 보면 300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대응되는 정보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국문학과라고 하는 학과 코드 KOR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온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학생 중에서 국문학과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반대로 찾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학생 테이블에, 자, 예를 들어 유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유수라고 하는 학생이 컴퓨터공학과예요. 자, 컴퓨터공학과의 학과 코드가 COM입니다. 이 COM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와 보면 컴퓨터학과에 대한 정보는 딱 하나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아, 자,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잘 이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대 n의 관계에 있을 때 매핑 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쪽에 있는 기본키를 가장 중요한 이 속성을 n쪽에 있는 이쪽에다 추가를 해줘서 얘를 외래 키로 만들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키 공부할 겁니다. 이 키 값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1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1쪽이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쪽이 자식 테이블이 돼서 n쪽에서 1쪽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쪽에서 이쪽을 찾아가야, 자, 유수라고 하는 학생이 있단 말이죠. 학번 몇 번이고 이름이 유수입니다. 그럼 유수라고 하는 학생의 학과 코드가 COM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COM이라고 하는 학과 코드를 가지고 학과를 찾아오면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정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저쪽을 찾아가 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는 COM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얘를 찾아와 보면 100명, 200명 나온단 말이에요. 정보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제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 1대 n의 관계.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이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자,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그랬더니 학과와 학생과의 관계는 위에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1대 다 관계를 형성했다. 자, 이것을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쭉 설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매핑을 시키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못 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DB 실무예요. 필기에서 공부한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대 다 관계일 때는 1쪽에 있는 기본키를 자, 이쪽 n쪽, 다 쪽에 있는 이쪽에다가 추가를 시켜서 이놈을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이쪽에서 쟤를 찾아가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쪽에서 얘를 찾아가면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놈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 값만 나오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유수의 학과 찾아가면 정보 하나만 나온단 말이죠. 김태희의 학과 코드로 찾아가면 김태희 학과 정보가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국문학과 코드 가지고 찾아가면 100명 나옵니다. 컴퓨터공학과 코드 갖고 찾아가면 300명 나와요. 따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하. 반드시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NDM 관계 들어갈게요. 항상 골치 아픈 게 뭐라 했어요? 다대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대다 관계가 형성됐을 때 골치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교차 엔터티를 만든다. 그죠? 자,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엔터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하고, 자, 그리고 과목은 학생에 의해서 수강이 됩니다.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여러 명이 수강하죠. 그죠? 전자계산기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 100명이 듣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개론 과목 200명이 듣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학생은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대다 관계가 형성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매핑 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요 놈 만들고, 요 놈 만들어 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 키를, 자, 요 놈도 테이블로 만들어줘야 돼요.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강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강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어떻게 구축하냐면, 이쪽 릴레이션에 있는, 이쪽 엔터티에 있는 기본 키 속성을 가져오고, 학번을 가져오고, 그래야 학번을 가져와야 이거 가지고 얘하고 연결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학번 값을 가져와야 이 값을 가지고 얘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쪽 과목에 있는 과목 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본키 값, 과목 코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엔터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교차 엔터티를 통해서 학번 값을 가지고 학생 테이블하고 연결하고 과목 코드를 가지고 과목 테이블하고 연결하게 하면 결국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이 두 개체가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수강이라고 하는 이 교차 엔터티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대다를 피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다대다 관계의 매핑 룰이에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다대다 관계일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어떻게 매핑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핑 룰이 시험에 출제가 됐단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1대1 관계가 뭐고 1대 N 관계가 뭐고 이거 알고 넘어가는 거는 시험 문제 푸는 거랑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매핑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의 지금 다 들으셨다면 1대1은 뭐 볼 게 없죠. 그죠? 아무 쪽으로나 그냥 추가해서 서로 연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1대 n의 관계일 때가 문제가 되죠. 1대 n의 관계일 때는 이쪽에 있는 놈의 기본키를 이쪽에서 외래키로 추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로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1대 n일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죠? 자, 1쪽에 있는 기본키를 n쪽으로 추가해서 이 n쪽에서 외래키로 추가시켜서 얘를 가지고 얘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시험장에서 이제 헷갈리니까. 그 다음 다대다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대다 관계일 때는 관계를 교차 엔터티로 쓴단 말이에요. 얘를 교차 테이블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쪽과 이쪽 각각의 가장 중요한 기본키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학생 테이블하고 연결시키고 과목 코드 값을 가지고 과목 테이블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이 수강이라고 하는 교차 엔터티를 통해서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체가 연결될 수 있어요. 이때 다대다를 피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설명된 거 완벽하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관계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마지막에 공부했던 ER 스키마를 관계 스키마로 사상시키는 이 매핑 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그것들이 문장으로 나왔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키와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